IT 이슈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IT톡 사이다 시즌2.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임원기 기자, 한국경제TV의 문성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다 주제는요. 챗봇 기동대 어디까지 침투할까?입니다. 요즘 IT를 비롯해서 전 산업 분야에 거쳐서 챗봇, 즉 채팅 로봇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이 이 챗봇 메신저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 상담을 비롯해서 쇼핑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챗봇이 침투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결합된 챗봇,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챗봇 메신저의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챗봇이 메신저인데 2000년대 벌써 한 15년 전에 이미 나왔었죠.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요즘에 잘 안 쓰시겠지만 뭐 MSN, 네이트온 이런 시절에 챗봇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챗봇이 원래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자꾸 그때 이제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챗봇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로봇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인데 사람이 일일이 대답을 해주려면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왜 예전에 우리 게시판에 보면 FAQ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좀 뻔하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형화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채팅 로봇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심심이라는 서비스가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특별히 좀 더 이 챗봇이 좀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메신저의 그 종속된 삶 같은 하루 종일 메신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메신저에 익숙해. 예전에는 MSN은 자리에 앉아서 나 가끔씩 썼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카톡, 라인, 뭐 위챗 뭐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메신저와 함께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메신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봇이 누가 봐도 탐나는 서비스고 사람들은 챗봇을 이제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봇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대중화돼 버린 거죠. 이 인터넷 2015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를 보니까 150여 개 국가에서 안드로이드 유저 7,50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중에서 상위 앱 10개를 조사했더니 6개가 메신저 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 대신 이 메신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밀레니얼스라고 대변될 수 있는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전화를 걸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소위 폰 포비아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배달 같은 경우에도 배달 앱을 이용한다든지 직접 전화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요즘 세대의 또 특징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벌써 이제 메신저로 주요 취재원들이 메신저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른들도 벌써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메신저를 계속 써왔던 어린 학생들은 그게 벌써 이 시대가 지금 십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를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통화라는 거는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누가 뭐 아프다던가 무슨 지금 급한 일이 이럴 때만 쓰는 거고 일상적인 모든 대화는 그냥 채팅으로, 메신저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챗봇의 사실 인기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죠. 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제의 변화만 봐도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통화 무제한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통화 무제한보다는 데이터 무제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하는 대신에 통화량을 좀 줄여서 요금을 많이 다운시키는 이런 요금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 중에 98%가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문자로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일반 문자로 받으면. 네. 사실 이제 좀 안 친한 사람이거나 네. 네, 초면이거나 네. 이제 뭐 얼굴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스팸이거나. 스팸이죠. 사실 사회적인 대부분 그런 관계가 스팸이죠. 맺고 있는 경우라던가.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자가
정말 메신저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 소외되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앱이 뭐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QQ 메신저, 이 위챗, 이 주요 4대 메신저의 사용자가 30억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메신저를 사용한다는데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앞으로 10년 페이스북의 미래는 페이스북 메신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챗봇 메신저는 글로벌 ICT 기업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 챗봇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날씨를 물어보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무슨 뭐 일상적인 뭐 택배에 관련해서 뭐 반품을 접수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챗봇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특정 사용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고충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페이스북 챗봇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알로가 있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이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내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심심이 네. 같이 벤처 기업이 만든 그런 챗봇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화 상담원이 했던 일을 네. 이제는 그 앉아서 이제 문자 상담원이 했었다면 이 문자 상담원이 했던 일을 챗봇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는 사람 대 사람이 했던 거였는데 이제 면대면으로 보던 게 면대면이 아니라 뭐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했던 거를 이제 상대방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기계와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상대하는 주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까지 와버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심심이는 이제 사람이라는 설도 있었죠. 저 인간설이 있었죠. 심심이 인간설이 있었죠. 너무 재치 있는 대답을 많이 해서 뭐 그러니까요. 재밌는 재치 있는 대답 중에 하나 옛날에 많이 거론됐던 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판단 뭐 그쵸.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 같은데 괜히 뭐 갑자기 여자친구 저기 곧 만난 지 100일인데 뭘 선물해 줘야 될까 그랬더니 그냥 심심이가 그냥 쿨하게 헤어져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심심이가 사실은 인간이다라는 설이 퍼졌는데 이제 누군가 또 그런 걸 캡처해서 올렸어요. 직접 물어본 거야 심심이한테. 당신이 인간이라는 설이 돌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면은 나중에 나처럼 로봇인 척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런 대답도 있었고 또 그 심심이가 똑같은 질문했더니 이게 시급이 세거든요. 구글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알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알로 기능이 시연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알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면은 문맥을 파악해서 이런 거죠. 중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 어느 강남역에서 중식당에 갈까라고 하면 끼어들어서 중식당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직접 추천도 해주고 예약 식당에 대한 예약도 해주고 그래서 대화 중간에 직접 끼어들어서 대화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워낙 많잖아요. 열에 7명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도 그렇고 또 구글 자체가 데이터 위치 기반 서비스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어서 어떤 그런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구글이 이와 더불어서 올해 9월에 트립스라는 여행 정보 앱을 또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에 기반으로 해서 내 이메일 그리고 나의 구글 캘린더 정보 같은 걸 수집을 해서 여행을 할 때 행선지에 대해서 맛집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비행기 예약을 해 주기도 하고 나의 개인 일정표를 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혹시 동의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동의했나 하고 있는 적 있어요? 근데 이건 이슈일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걸 학습을 하려면 저희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열어다 봐야 되고 메신저로 대화하면 창에 어디까지 침투해야 돼야 하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거 뭐 혹시 뭐 몰라요. 이제 가입할 때 우리가 수많은 그 약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그 중에 있으면 보통 이제 위치 정보를 그 취득할 때는 아마 동의가 들어갈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일상적인 뭐 구글에서 내가 검색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아마 받지 않지 않았나. 내가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과연 나에 대한 정보를 이 구글이라는 뭐 구글뿐만 아니라 이 챗봇이라는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있는 건가,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 건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순간 조금 공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제가 GPS를 잘 안 켜는 편인데 GPS를 켜고 한번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GPS를 켜고 다닌 적이 있는데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봤더니 제가 며칠에 그날 어디를 갔는지 다 그 정보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딜 갔고 몇 시에 어디 있었고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GPS만 켰다는 것 자체로도 그 위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주제가 갑자기 빅브라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또 챗봇이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개인 간의 대화와 좀 다른 게 챗봇과의 대화는 그 챗봇이 내가 한 말을 또 다 기억하고 있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봇은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날 무슨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화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개인별로 맞춤형 메신저인 컨시어지 서비스로 챗봇이 진화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디서 주로 활동하는지 누구와 주로 대화하는지 그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메신저들을 살펴봤는데요. 메신저 외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건 쇼핑 관련된 채팅 상담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에 뭐 네이버가 최근 발표했지만 심야 시간대에 사실 그 쇼핑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할 때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상담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실제 사람 대신에 챗봇이 이러이러한 게 너에게 좋을 것 같아. 이러이러한 걸 사보는 건 어때? 추천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이미. 그리고 이제 SK CNC 같은 경우도 IBM 왓슨의 어떤 국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아마 그 배달 앱이라던가 쇼핑 앱 이런 쪽의 챗봇 개발에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킬 거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쇼핑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은행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대면 서비스를 많이 했고 창구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거나 각종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대면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메신저를 통한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젊은 층한테 자꾸 창구로 와서 상담받으세요 이러면은 좀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챗봇을 활용해서 메신저나 아니면 전화로 연결했을 때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냥 정해진 답이 흘러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 금융봇 서비스라는 걸 이제 내놨는데 뭐 상품 안내, 뭐 자주 묻는 질문, 그다음에 자기네 뭐 상품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이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최근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한카드는 뭐 판페이봇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거는 좀 조언을 해줘요. 뭐 이를테면 그 사람이 뭐 연령대나 뭐 직업이나 이 사람의 관심사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당신에게는 지금 이런 상품이 필요합니다라든가 카드를 이렇게 쓰십시오라든가 이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 챗봇을 내놨고, 라이나 생명보험 같이 이렇게 보험 회사들도 지금 그런 뭐 보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챗봇을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 상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법률하면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또 변호사를 만나러 실제로 가자니 또 그런 것도 약간 부담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법률적인 정보가 갑자기 필요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채팅창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입력만 하면 그거 관련된 거를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법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